화려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날카로운 빛이 연회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한서윤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오늘은 태양그룹의 장남 박민석과 한서윤의 결혼 5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재벌가의 며느리이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해 입지가 좁아진 서윤을 향한 조소와 동정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무례한 시선들을 익숙하게 받아넘기며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 뿐이었고 그녀의 침묵은 주변의 소음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실내를 채우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태양그룹의 후계자인 박민석이 서 있었는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팔을 보란듯이 감싸 쥐고 있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함께였다.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는 누가 봐도 만삭에 가까웠고 박민석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당당한 표정으로 연회장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지만 박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이 서 있는 테이블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으며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아내인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자신의 내연녀를 공식화하려는 잔인하고도 계획적인 퍼포먼스임이 분명했다. 박민석의 곁에 선 내연녀 이지아는 짐짓 두려운 척하며 민석의 옷자락을 더 꽉 움켜쥐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석은 주변의 침묵을 즐기기라도 하듯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서윤을 향해 거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서윤에게 너는 지난 5년 동안 태양그룹의 며느리로서 단 하나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며 비난을 퍼부었고 자신의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바로 태양의 미래를 잉태한 진정한 안주인이라고 선언했다. 시어머니조차 놀란 기색 없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니 이 모든 상황은 이미 그들 모자 사이에서 철저하게 합의된 각본임이 틀림없었다. 서윤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민석의 장광설을 듣고 있었고 그녀의 태연함은 오히려 민석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윤이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분노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서윤은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민석은 서윤의 반응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자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는 푼돈이나 쥐어줄 테니 당장 이 집안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는 서윤이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 출신이라 자신에게 버림받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토록 오만하게 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무지는 곧 뼈저린 대가가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클러치를 열었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석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두툼한 봉투가 대리석 바닥이 아닌 테이블보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민석의 고함보다 더 무겁게 좌중을 압도했다. 서윤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미 도장은 찍혀 있으니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슬픔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가의 말투처럼 건조하고 냉철했으며 서윤은 이어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필요 없으니 오늘부로 당장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동의하라고 덧붙였다. 민석은 서윤이 내민 서류가 이혼 합의서라는 사실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이어 터져 나오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 자존심 때문에 빈털터리로 나가는 척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잽싸게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그는 서윤에게 네가 제 발로 복을 차버리는 꼴이 우습다며 비아냥거렸고 옆에 있던 이지아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석의 팔에 얼굴을 비볐다. 서윤은 민석이 서명을 마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그 서류를 낚아채듯 회수하여 다시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그것으로 그녀와 태양그룹 사이의 모든 인연은 깨끗하게 단절되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 눈빛은 존경이 아닌 경멸에 가까웠다.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서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볍고 힘찼으며 그녀의 뒤로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여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서윤은 비로소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답답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죽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박민석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살아왔지만 이제 그 약속의 기한이 끝났고 민석 스스로가 그 계약을 파기해 준 덕분에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다. 서윤은 입고 있던 수수한 디자인의 재킷을 벗어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호텔 정문 앞에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서윤이 나타나자 운전석에서 단정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급히 내려와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익숙하게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차 안의 공기는 안락하고 쾌적했으며 서윤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피로한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다. 운전석에 앉은 남성은 룸미러를 통해 서윤의 안색을 살피며 회장님 오레어스 글로벌 본사로 모시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의 불빛을 바라보며 짧게 긍정의 대답을 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정주부 한서윤의 것이 아니었다. 차량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차 안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켜서 태양그룹의 주가 현황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나타난 붉은색 그래프들은 아직은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윤의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릴 때마다 그것이 곧 곤두박질 칠 운명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민석은 자신이 호랑이의 굴에서 제 발로 걸어나간 토끼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이 갇혀있던 좁은 우리가 열리면서 굶주린 맹수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격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밖 풍경을 보며 서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는데 그것은 해방감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서늘한 미소였다. 태양 그룹이 자랑하는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오레어스 글로벌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자비 아래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그동안 남편이라는 이름의 허수아비를 위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쏟아부었던 자금, 지원 내역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것들을 회수하는 순서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은행 대출 연장 보증이었고 그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금이었다. 서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태양그룹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은 민석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되어 있던 박민석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사냥감 1호라는 새로운 태그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를 처분해야 할 악성, 부채로 분류를 끝마친 상태였다. 오레어스 글로벌의 본사 빌딩이 저 멀리 위용을 드러내자 서윤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본의 정점에 선 지배자로서 세상을 내려다볼 것이며 그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며 그녀를 맞이했고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핵심 임원들이 도열하여 그녀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팽팽한 긴장감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고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들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며 김전무에게 태양그룹 관련 채권 회수팀을 당장 가동하라고 짧게 명령했다. 김전무는 당황한 기색 없이 즉각적으로 지시를 받아 적으며 뒤따랐고 서윤의 구두 굽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또렷하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쇼는 끝났고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며 기압차로 인해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서윤은 그 감각조차 즐기며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향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와신 상담의 시간이었고 이제 그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을 차례였다.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발 아래 엎드린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고 서윤은 그 중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그룹 본사 사옥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박민석은 숙취와 함께 찾아온 파멸의 소식에 비명을 지르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며 서윤은 그 절망적인 비명을 가장 감미로운 음악처럼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암막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박민석의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그는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어젯밤의 승리에 취해 마신 샴페인이 아직도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 했지만 기분만은 날아갈 듯 상쾌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이지아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평온한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난 5년간 자신을 옥죄어오던 답답한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는 사실이 실감 났다. 민석은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며 협탁 위에 놓인 생수를 단숨에 들이켰고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서윤이라는 걸림돌을 치워버린 지금 태양그룹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 되었고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껏 경영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다. 민석은 샤워 가운을 걸치고 테라스로 나가 상쾌한 서울의 아침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굽어보았다. 저 수많은 빌딩 숲 어딘가에서 초라하게 짐을 싸고 있을 전철을 생각하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고 그녀가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면서도 자존심을 세우던 꼴이 다시금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서윤이 기껏해야 친정 식구도 없는 고아 주제에 어디 가서 식당 설거지나 하며 살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다시는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재무이사의 이름이 뜨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에 민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무이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소음이 심상치 않게 들려왔다. 이사는 회장님 지금 당장 회사로 나오셔야 할 것 같다며 주거래 은행들이 갑자기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민석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이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태양그룹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막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민석은 은행장들이 단체로 미치기라도 한 것이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이지아에게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호텔 방을 뛰쳐나왔고 머릿속은 온통 꼬여버린 자금 흐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사옥에 도착한 민석은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흉흉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고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다가 민석이 나타나자 황급히 흩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석은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재무이사방에 들이닥치자 이미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공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이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기 2대를 동시에 붙들고 사정하고 있었다. 민석이 책상을 내리치며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이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오레어스 글로벌과 연계된 투자사들이 일제히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시중 은행들까지 태양 그룹의 신용 등급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레어스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민석은 잠시 멍해졌는데 그곳은 지난 몇 년간 태양그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 막대한 자금을 수혈해주던 정체불명의 투자 그룹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그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 파티가 끝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당장 오리어스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소리쳤지만 이사는 이미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으나 그쪽에서는 계약상의 합법적인 회수 절차일 뿐이라며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민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이것이 일시적인 착오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같은 시각 오레어스 글로벌의 최상층 집무실에서는 한서윤이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대형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태양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하락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은 태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서윤은 비서가 가져다 준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모든 혼란을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듯 차분하게 관망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박민석이 낭비하고 횡령했던 자금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두었고 그 붉은 숫자들은 이제 민석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다. 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가볍게 스치자 또 하나의 자금 회수 명령이 승인되었고 그것은 태양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신도시 개발 사업의 숨통을 끊는 결정타였다. 서윤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 전무가 들어와 태양그룹 측에서 다급하게 면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 쥐가 도간에 완전히 갇혀 발버둥 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박민석이 제 발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만들 작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가 느낄 절망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서윤은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박민석과 찍었던 결혼식 사진 액자를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으며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이성만이 번득이고 있었다. 다시 태양그룹의 회장실로 장면이 바뀌자 박민석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있었다. 믿었던 은행장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피하거나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연결을 거부했고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다른 기업 오너들도 태양그룹의 부도 소문을 듣고 꼬리를 자르고 있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자신이 이토록 무력한 존재였나 하는 자괴감보다는 세상이 자신을 억까하고 있다는 분노가 더 컸다. 그때 내연녀 이지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는 눈치 없이 백화점에 신상 가방이 들어왔다며 카드를 보내달라고 징징거렸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쌍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석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 오레오스 글로벌의 회장을 직접 만나는 것뿐이었다. 그동안 실무진 선에서만 접촉해왔기에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지만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분명 돈 냄새를 맡는 탁월한 사업가일 것이라 판단했다. 민석은 자신이 가진 태양그룹의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비즈니스 쇼맨십이라면 충분히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오레어스 글로벌 본사에 공식적인 회장 면담 요청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중하고 비굴한 어조를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서유는 김 전무로부터 박민석이 친필 서명이 담긴 면담 요청서를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요청서에는 존경하는 회장님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태양그룹의 비전과 잠재력을 구구절절 늘어놓은 궤변들이 가득 차 있었고 서유는 그것을 읽으며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김전무에게 사흘 뒤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단 조건은 박민석 혼자서만 들어와야 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서유는 이제야말로 사냥감을 우리 안으로 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그날 입을 의상을 마음속으로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곧 거센 비바람이 태양그룹을 강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박민석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는데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협력업체들은 본사 로비에 드러누워 대금 결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민석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출퇴근하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지만 오레어스 회장과의 면담이 잡혔다는 소식 하나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수척해진 얼굴을 가다듬고 가장 비싸고 점잖은 슈트를 골라 입으며 리허설을 반복했다. 그는 상대를 만나면 일단 90도로 인사하고 눈물 섞인 호소로 감성을 자극한 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나러 가는 상대가 누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지가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약속 당일 민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오레어스 글로벌의 웅장한 본사 건물 앞에 섰고 올려다본 빌딩의 높이는 압도적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갑고도 세련된 공기는 태양그룹의 칙칙한 분위기와는 차원이 달랐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그를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맞이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까지 모두 압수당하자 민석은 발가 벗겨진 듯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민석의 심장 박동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 끝에 육중한 회장실 문이 보였을 때 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최후의 도박을 걸 준비를 마쳤다. 민석이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광활한 집무실의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실내는 어두운 조명 아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책상 뒤에는 높은 등받이 의자가 창밖을 향해 돌려져 있었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태양그룹 대표이사 박민석입니다. 라고 외치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민석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상대의 반응을 기다렸다.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는 기계적인 소리가 들려왔고 민석은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재계의 거물을 상상하며 잔뜩 긴장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가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인물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민석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최고급 블랙 슈트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한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조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민석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꿈인가 환각인가 아니면 지독한 몰래카메라인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서윤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 혼란을 깨뜨렸다. 그녀는 어서 오세요. 박민석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가볍게 돌렸다.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그제야 자신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민석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뇌가 받아들이지 못해 일시적인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었고 한서윤이 그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대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키며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상황을 파악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공포를 애써 부정하려는 방어 기제였다. 민석은 서윤을 향해 네가 왜 거기 앉아 있냐며 혹시 이곳 회장의 비서로 취직했냐고 물었고 아니면 회장의 정부라도 된 것이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떠나자마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것만이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민석의 천박한 추측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고 그 침묵은 민석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의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고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민석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과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로 태양그룹이 지난 3년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릴 때마다 오레어스 글로벌이 우회적으로 투자했던 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날짜 그리고 조건들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양그룹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고 있는 대외비였기에 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서윤은 뒤를 돌아 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태양그룹의 성과는 모두 내 주머니에서 나온 푼돈으로 유지된 모래성일 뿐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고 민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목덜미를 잡힌 듯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민석은 비틀거하며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서윤의 명패를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분명하게 회장한 서윤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번쩍이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이 그를 덮쳤고 자신이 집안에서 구박하고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만약 네가 진짜 회장이라면 왜 그동안 바보처럼 살았냐고 절규하듯 물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민석의 발치에 던지며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고 너희 집안이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길 기다렸던 마지막 기회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민석과 그의 가족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고 서윤의 인내심은 바닥났기에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응징뿐이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깨달은 민석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서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태양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서윤에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한때 부부이지 않았냐며 구차한 감정에 호소했다. 그는 뻔뻔하게도 여보라는 호칭을 입에 올리며 과거의 정을 들먹였지만 그 모습은 서윤에게 역겨움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서윤은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을 호출하며 내 사무실에 잡상인이 들어왔으니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민석은 서윤이 정말로 자신을 내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곧 들이닥친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팔이 결박당한 채 질질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오레어스 글로벌 본사 로비로 내동댕이 쳐진 민석은 수많은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의 명품 슈트는 구겨지고 흙투성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태양그룹의 대표가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오는 희대의 광경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수군거렸고 민석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지만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압도적인 공포와 후회에서 비롯된 비명이었다. 그는 이제 태양그룹을 구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사실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전율했고 앞으로 닥쳐올 파도가 얼마나 거대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민석이 넋이 나간 채 태양그룹 사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집무실에는 불청객이 와 있었는데 바로 내연녀 이지아였다. 그녀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소문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민석에게 이번 주말에 보러 가기로 한 펜트하우스 계약금은 어떻게 되었냐고 태연하게 물었다. 민석은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 선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천박함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눈에 들어왔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한서윤의 고고하고 압도적인 기품과 비교하니 지아는 그저 시끄럽고 거슬리는 짐덩어리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지아에게 지금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집 타령이나 하고 있냐며 소리를 버럭 질렀고 지아는 민석의 갑작스러운 표변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아는 민석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듯 입을 삐죽거리며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대꾸했다. 예전 같으면 쩔쩔매며 달래주었을 민석이었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한서윤이 오레어스 회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로 가득 차 있어 지아의 투정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민석은 지아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고 겁에 질린 지아가 허둥지둥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진짜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지만 그 속에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어 지금의 비참한 현실과 잔인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때 재무이사가 노크도 없이 허겁지겁 들어와 오레어스 글로벌 측에서 태양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비보를 전했다. 주식시장에 오레어스가 태양그룹을 손절했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투매 현상이 일어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있었고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켰고 화면 가득 파란색 하락 화살표가 비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라 한서윤이 보내는 파멸의 경고장이었으며 그녀는 민석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민석은 비서에게 어머니인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어머니의 인맥을 동원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전화를 받은 최 여사는 다짜고짜 민석에게 회사를 어떻게 경영했길래 이 사단이 났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민석은 다급하게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한서윤이 오레어스 글로벌의 회장이고 이 모든 일이 그녀의 복수극이라고 횡설수설 설명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했다. 최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며 네가 술에 취했거나 미친 게 분명하다며 그깟 고아 출신 며느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겠냐고 일축했다. 민석이 아무리 진실이라고 호소해도 최 여사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민석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박살을 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태양그룹 사옥 주변에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직원들과 시위대가 몰려와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민석은 불 꺼진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득 서윤이 떠나던 날 남겼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과 경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자신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광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석은 위스키 병을 따서 병째에 들이켰지만 독한 술로도 가슴속을 태우는 불안과 공포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고문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태양그룹 본사를 급습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타전되었다. 혐의는 횡령 배임 및 주가 조작이었고 이는 서윤이 전날 밤 익명으로 제보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에 의한 것이었다. 민석은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수사관들을 보며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고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수사관들은 민석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고 민석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현실감을 상실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 차량에 호송되는 민석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그 시각 한서윤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며 그 뉴스를 무표정하게 시청하고 있었다. 민석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변호사를 접견하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한서윤에 대한 미련과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내가 나가면 한서윤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회장님을 변호하겠다는 로펌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오레어스 글로벌의 영향력이 법조계까지 뻗어 있어 아무도 승산 없는 싸움에 끼어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석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그 벽은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누운 민석은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닌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연민일 뿐이었다. 서울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삐거덕거리는 금소금을 내며 열리자 며칠 사이 반백이 되어버린 듯한 초췌한 몰골의 박민석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쏟아지는 장대비가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와이셔츠를 사정없이 적셨지만 그는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검찰 조사실에서 겪었던 수모와 압박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평생을 갑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을의 위치로 전락한 현실은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았다. 정문 앞에는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퍼부어댔지만 민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변호사가 다급하게 우산을 씌우며 대기하고 있던 차량 뒷좌석으로 그를 밀어 넣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석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은 지독한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차량이 태양그룹 본사가 아닌
한적한 교회의 별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당장 회사로 차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변호사는 룸미러를 통해 난처한 기색을 내비치며 현재 본사 앞은 시위대와 채권단에 의해 점거되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어 대표이사 해임안을 가결시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내가 오너인데 누가 나를 자르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변호사는 태양그룹의 지분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오레어스 글로벌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나온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이미 태양그룹의 최대 주주는 한서윤 회장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석은 뒷좌석 시트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을 힘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고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이 쫓겨났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상실한 민석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아 내연녀 이지아가 머물고 있는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어도 자신의 아이를 가진 지아만큼은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석은 지아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 재기를 모색할 생각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닌 난장판이 된 거실과 여행용 가방을 싸고 있는 낯선 남자, 그리고 당황한 표정의 이지아였다. 거실 바닥에는 명품 가방과 보석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민석의 사진은 바닥에 떨어져 액자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민석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고 지아는 민석을 보자마자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왜 벌써 나왔냐고 쏘아붙였다. 민석은 낯선 남자와 지아의 관계를 묻기도 전에 남자가 지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누구냐고 묻는 꼴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민석이 달려들려 하자 남자는 가소롭다는 듯 그를 밀쳐냈고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민석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지아는 바닥에 쓰러진 민석을 내려다보며 이제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비웃었고 민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절규했다. 그러자 지아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리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석의 얼굴에 던졌다. 그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고 불일치라는 빨간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아는 네가 불임이라는 사실은 병원에서 이미 들었을 텐데 멍청하게 내 말을 믿었냐며 그 아이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 남자의 아이라며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석은 검사 결과지를 움켜쥐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지난 5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한서윤과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 서윤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 서윤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진 비난과 멸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지아는 민석이 무너지는 꼴을 즐기며 이제 이 집도 경매에 넘어갈 테니 짐 챙겨서 나가야 한다며 민석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민석은 저항할 힘도 없이 현관 밖으로 쫓겨났고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멘탈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지나가는 이웃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할 뿐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민석은 갈 곳을 잃고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결국 어머니 최 여사가 살고 있는 본가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는데 대문에는 이미 빨간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집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최 여사는 소파에 누워 곡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고 집안의 집기들은 경매 집행관들에 의해 하나둘씩 실려 나가고 있었다.
최 여사는 민석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이며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집안이 이 꼴이 났냐며 악을 썼다. 평소 아들을 금쪽같이 여기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한 노파에 탐욕스러운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민석은 퉁퉁 부은 뺨을 감싸쥐며 어머니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최 여사는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어보라며 닥달했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봐주지 않겠냐며 구차한 희망을 내비쳤다. 민석은 치욕스러움에 고개를 저었지만 최 여사는 민석의 휴대전화를 뺏어들고 서윤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고 그 차가운 메시지는 한서윤이 그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해 버렸음을 의미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윤은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민석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각 한서윤은 오레어스 글로벌 본사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태양그룹 인수 합병 조인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으며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서윤은 침착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태양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그녀는 박민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들은 그녀의 연설이 누구를 향한 심판인지 알고 있었다. 서윤이 합병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고 거리의 전광판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석은 자신의 회사가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조인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비서가 들어와 박민석이 본가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자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서에게 박민석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인 개인 명의의 외제차와 시계까지 모두 압류 조치하여 국고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그가 바닥을 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곳 지하에 또 다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박민석이 과거에 썼던 각서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결혼 전 민석이 서윤에게 평생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썼던 유치한 편지였다. 서윤은 그 종이를 잘게 찢어 휴지통에 버리며 마지막 남은 미련의 조각들을 털어냈다. 민석은 비가 그친 새벽 텅 빈 공원 벤치에 누워 신문지를 덮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호텔 침대에서 잠을 깼던 그였지만 지금은 노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었다. 배가 고파 편의점 앞을 서성거리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몰래 훔쳐 먹으려다 알바생에게 들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는 비겁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때 그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고 차창이 내려가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서윤의 비서였던 김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민석을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고 민석은 그것이 구원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받아들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닌 법원 출석 요구서와 함께 민석이 이지아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이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김 실장은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니 부디 건강 챙기셔서 죗값을 끝까지 치르시라고 말하고는
미련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흙탕물이 튀어 민석의 얼굴을 더럽혔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서윤은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고 있었다. 민석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파국은 이제야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다음 날 검찰은 박민석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결정했고 혐의는 조세 포탈과 뇌물수수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까지 더해졌다. 언론은 타락한 재벌 2세의 민낯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박민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인간의 대명사가 되었다. 구치소 재수감을 앞두고 민석은 마지막으로 서윤을 만나고 싶어 오레어스 본사 앞을 찾아갔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해 입구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는 멀리서 서윤이 탄 차가 들어가는 것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선팅된 차창 너머의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박민석은 이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였고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 서윤은 차 안에서 다음 스케줄을 체크하며 민석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어두침침한 모텔 방구석에서 박민석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충혈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세상이 모두 그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에게는 마지막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론이라는 이름의 무형의 무기였다. 그는 과거 자신의 회사 홍보팀을 통해 관리해오던 삼류 찌라시 기자인 최 기자를 은밀히 불러냈고 자신이 차고 있던 마지막 명품 시계를 뇌물로 건네며 거짓 제보를 의뢰했다. 민석은 한서윤이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회사 기밀을 빼돌려 오레어스 글로벌이라는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태양그룹을 의도적으로 부도냈다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작성해 넘겼다. 대중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이번 도박이 성공한다면 한서윤에게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히고 동정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박민석이 사주한 자극적인 기사들로 도배가 되었고 제목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산업 스파이 의혹이라는 타이틀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고 사람들은 한서윤의 과거를 캐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들었다. 댓글창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사실인 양 퍼져나갔고 한서윤을 마녀 사냥하는 글들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민석은 모텔 방에서 그 반응들을 지켜보며 킬킬거렸고 자신이 여전히 판을 뒤흔들 힘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이 기세를 몰아 기자 회견을 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 연기를 펼칠 계획까지 세웠고 그러면 채권단이나 검찰 수사의 방향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오레어스 글로벌의 최상층 집무실에 앉아있는 한서윤의 반응은 박민석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차분하다 못해 서늘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어내려갔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민석이 이렇게 저급한 방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 범주 안에 있었기에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의 깊이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꼴이 우습기만 했다. 서윤은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을 호출하여 그동안 모아두었던 박민석의 비리 파일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것들을 선별하여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 차원의 해명이 아니라 박민석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핵폭탄급 폭로였다. 서윤의 지시가 떨어진 지 불과 1시간 만에 오레어스 글로벌은 공식 입장문과 함께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 안에는 박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내역과 내연녀 이지아에게 사준 명품들의 영수증, 그리고 유흥업소 출입 기록들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석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폭언을 퍼붓는 음성, 녹취록과 CCTV 영상들이었는데 평소 젠틀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한서윤을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박민석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그를 인간 말종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이 준비한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박민석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명적인 신체적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서윤은 박민석이 불임 진단을 받았던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이지아가 낳은 아이와 박민석의 유전자 불일치 검사 결과 원본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해버렸다. 이는 박민석이 회사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불임 사실을 숨기고 아내인 서윤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며 핍박했던 뻔뻔한 거짓말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행위였다. 대중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려 했던 민석의 파렴치함에 경악했고 태양그룹의 주주들은 더 이상 박민석을 옹호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모텔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민석은 자신의 치부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TV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화면 속 앵커들은 그의 이중적인 생활과 거짓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가 받게 될 형량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었다.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가 느꼈던 잠깐의 희열은 거대한 절망의 쓰나미가 되어 돌아왔다. 모텔 주인은 방에서 들리는 괴성에 놀라 달려와 당장 나가라며 소금을 뿌렸고 민석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났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도 그의 추악한 진실이 방송되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다. 궁지에 몰린 민석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으로 태양그룹 본사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직원들을 선동해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본사 정문 앞에는 이미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민석이 나타나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불임 사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고 수사관들은 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민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며칠간 씻지 못해 떡진 머리와 꽤 죄죄한 옷차림은 한때 재벌 2세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군중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날계란을 던졌고 그것이 정확히 민석의 이마에 맞아 깨지며 노란 노른자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석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어 바닥만 응시했다. 그는 군중 속 어딘가에 한서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서윤에게 있어 박민석의 체포는 이제 더 이상 흥미로운 구경거리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조사실로 끌려간 민석은 베테랑 검사 앞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검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여 자백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석은 억울하다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검사는 비웃으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줄 테니 기다리라고 대꾸했다. 사선 변호인들은 이미 박민석의 변호를 맡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의 오점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모두 사임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검사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돌려주며 한 가지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한서윤이 태양그룹 임시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장면이었다. 화면 속 서윤은 민석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카리스마로 주주들을 휘어잡고 있었고 태양그룹의 사명을 오레어스 선으로 변경한다고 선포하고 있었다. 민석은 화면 속에서 자신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보며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회사는 이제 전처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자신은 그 회사의 돈을 훔친 도둑놈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서 썩어야 할 운명이 되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검사는 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 칭하며 차갑게 무시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민석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목을 하나하나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조서에 지장을 찍는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떨려왔다. 그는 자신이 파멸시킨 것은 한서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첫날 밤 민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 수감된 잡범들은 그가 뉴스에 나온 재벌 2세라는 것을 알아보고 비아냥거라며 돈 좀 있으면 사식 좀 넣어달라고 조롱했다. 민석은 귀를 막고 웅크렸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귓속을 파고들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문득 이지아와 그 낯선 남자가 지금쯤 자신을 비웃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넋두리에 불과했다. 며칠 뒤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판사는 박민석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석은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구치소로 이송되는 버스에 올랐고 창살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하고 분주했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돌아간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그는 강물 위로 반짝이는 윤스를 보며 서윤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가난했지만 맑은 눈을 가진 여자였고 자신은 그런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그 사랑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구치소에 도착하여 수의로 갈아입은 민석은 자신의 수인 번호인 4885번을 부여받고 좁은 독방에 갇혔다. 철창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그는 비로소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실감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만이 유일한 위로였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허공을 향해 서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의 침묵뿐이었다. 그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속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한서윤이 그에게 내린 진정한 벌이었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갈 운명이었다. 한편 한서윤은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민석의 구속기사가 실린 신문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사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박민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일 뿐이며 그녀의 앞에는 더 넓고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다음 일정을 보고하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이제 모든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법원 청사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얼어붙은 듯 무겁고 엄숙했다. 피고석에 앉은 박민석은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목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 박민석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과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지만 민석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시기를 통째로 도려내는 것과 같았고 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뒤일 것이 분명했다. 민석이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구치소로 돌아가는 버스에 오를 때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유의 냄새를 맡으려 했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풍경은 민석에게 더 없는 고문이었다.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 화려한 불빛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거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았지만 지금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범죄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버스 안의 라디오에서는 태양그룹이 오레어스 글로벌에 완전히 흡수 합병되어 오레어스 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출범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한서윤 회장의 과감한 혁신과 리더십을 찬양하며 그녀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고 민석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 두 귀를 막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민석의 하루는 새벽 6시에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지옥의 알람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 재벌 2세가 아니었으며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칼잠을 자야 하는 4885번 수감자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구역질을 하며 거부했지만 교도관의 엄한 호통과 다른 수감자들의 위협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으며 민석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는데 한때 몽블랑 만년필이나 샴페인 잔만 잡았던 그 고운 손은 이제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는 변기물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이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는 지독한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식사 시간은 민석에게 또 다른 고역이었는데 콩밥과 말라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이 담긴 식판을 받아들 때마다 그는 과거 호텔에서 즐겼던 코스 요리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수감자들은 민석이 재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심심풀이로 그를 괴롭혔는데 민석의 반찬을 뺏어 먹거나 장기 자랑을 시키며 낄낄거렸다. 민석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항했다가는 밤에 몰래 린치를 당할 것이 두려워 바보처럼 웃으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서윤이 집안에서 겪었을 소외감과 멸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좁은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윤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는 결코 붙여지지 못한 채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한편 한서윤은 오레어스 선의 회장으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무실은 과거 박민석이 쓰던 어두침침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벽을 허물고 통유리를 설치하여 사무실 전체를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리모델링했고 권위적인 가구들을 치우고 실용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채웠다. 서윤은 기존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여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했는데 직원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그녀의 합리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오레어스 선은 과거의 부실기업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서유는 결제 서류에 서명하며 문득 책상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서유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는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돕기 위함이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고 서유는 단상에 올라 진정성 있는 연설로 좌중을 감동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역설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자는 제의가 빗발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서유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섰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재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어느 날 교도소의 휴게실에 모여있던 수감자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경제인 대상을 수상하는 한서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민석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멍한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서윤을 보고 숨이 가슬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화면 속의 그녀는 자신이 알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당당했으며 그녀의 곁에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이 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내 아내였다고 중얼거렸지만 옆에 있던 수감자가 뒤통수를 때리며 헛소리하지 말고 어깨나 주무르라고 핀잔을 주었다. 민석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수감자의 어깨를 주물렀지만 시선은 끝까지 텔레비전 화면에서 떼지 못했다. 화면 속 인터뷰에서 기자가 서윤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자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작은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 세상을 깨고 나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다. 민석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임을 직감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구역질을 하며 오열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걷어차버린 복덩어리에 대한 탐욕스러운 아쉬움과 자신의 처참한 몰락에 대한 자기 연민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늙고 병든 패배자였고 그는 이제 영원히 서윤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세월이 흘러 민석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면회를 왔지만 그녀의 모습 또한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어 있었고 가져온 영치금이라곤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최 여사는 유리병 너머의 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게 다 그 여우 같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석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맹목적인 비난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과 오만이 불러온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석은 어머니에게 이제 다시는 오지 말라며 건강이나 챙기라고 말하고는 면회실을 나갔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출소일이 까마득하게 남은 어느 겨울밤 민석은 감방의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태양그룹의 회장이었던 시절 직원들을 하대하고 협력 업체들을 쥐어짜며 갑질을 일삼았던 기억들을 떠올렸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했다. 그는 이제서야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겸손을 배우고 있었지만 수업료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주었던 기회들을 떠올리며 만약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지금쯤 그녀와 함께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을 해보았다. 하지만 상상은 곧 연기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의 공기와 옆자리의 수감자가 내는 코골이 소리뿐이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오레어스 선은 글로벌 탑 10 기업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신장이 되었다. 한서윤은 회장 취임 5주년 기념 파티를 주최했는데 그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5년 전 민석이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바로 그 호텔 연회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파티의 주인공은 오직 서윤 한 사람뿐이었고 참석한 하객들은 진심으로 그녀의 업적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5년 전에 비참했던 기억은 이제 희미한 예리하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그녀의 뒤로 김 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박민석 씨가 교도소 내 종교 행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보고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무심한 표정으로 그래요. 다행이네요.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그녀에게 민석의 참회나 반성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감흥도 주지 못했고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간 악연이자 인생의 오답 노트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서윤은 김 실장에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했고 김 실장은 알겠다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서윤은 다시 혼자가 되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은 문득 자신이 갇혀있던 유리 감옥을 생각했는데 그 감옥은 민석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의 약속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든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 그 감옥을 깨고 나왔을 때 비로소 검은 백조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었고 이제 그녀가 날아갈 하늘에는 한계가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을 밤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자신을 위한 건배를 제의했다. 당신의 고통이 나의 성장이 되었고 당신의 몰락이 나의 비상이 되었다는 독백을 속삭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완성이었으며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 그 자체가 되었다. 파티가 무르익고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밤하늘에는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수놓아졌고 서윤은 그 화려한 빛의 향연을 감상하며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무대로 나아갈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야망을 품었다. 흑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며 그녀의 날개짓 하나하나가 세상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이었다. 서윤은 뒤를 돌아 파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이 닫히며 그녀의 모습은 찬란한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전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유리 감옥은 깨지고 검은 백조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올랐다.